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희는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윤채린은 웃었다.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다인 씨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스스로 몸을 뒤로 젖힌 것이다. 정다인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채린의 몸은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착! 비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영장 옆 그늘에 숨어있던 강혜미가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희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희는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희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 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인은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윤채린은 웃었다.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다인 씨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스스로 몸을 뒤로 젖힌 것이다. 정다인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채린의 몸은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착! 비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영장 옆 그늘에 숨어 있던 강혜미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집 안을 향해 외쳤다. 엄마, 오빠 큰일 났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노영숙 여사, 강혜미, 도우미들, 경호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나타났다. 경호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윤채린을 건져 올렸다. 윤채린은 젖은 몸으로 떨며 기침을 했다. 그녀는 정다인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다인 씨가 저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노영숙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정다인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정다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해?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 강혜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봤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진짜야. 정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강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다인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믿어준다는 말. 아니, 적어도 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말. 그녀는 낮게 물었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정다인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다. 윤채리는 젖은 몸을 떨며 강도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도윤 오빠, 무서워요. 강도윤은 윤채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야. 그 한마디가 정다인의 마지막 기대를 끊어냈다. 사람은 꼭 큰 배신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돌아오지 않은 한마디 때문에 떠난다. 정다인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윤채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씨 집안은 난리가 났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했고 강혜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명환 회장은 거실에 앉아 무겁게 말했다. 집안 망신이다. 정다인은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다. 집안 망신. 그녀가 당한 모욕과 억울함보다 먼저 나온 말은 언제나 집안 체면이었다. 강도윤은 병원으로 가기 전 정다인에게 말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확인요? 상황을 알아봐야 해. 내 말은요. 강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모두 예민해져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을 거야. 정다인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거겠죠.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다인은 방으로 올라갔다. 3년 동안 사용한 침실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늘 낯설었다. 옷장에는 노영숙 여사가 골라준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튀지 않는 색, 얌전한 디자인, 강씨 집안 며느리에게 어울린다는 옷들. 정다인이 좋아하던 옷과 물건들은 결혼 후 하나둘 사라졌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드럼 스틱이 들어 있었다. 정다희는 그 스틱을 손끝으로 만졌다. 홍대 지하 공연장의 뜨거운 조명, 친구들의 웃음, 심장을 울리던 리듬이 잠시 떠올랐다. 그 시절의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지웠다. 정다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보였다. 한때는 약속처럼 보였던 반지가 이제는 오래된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뺐다. 손가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병원에 가려다 다시 올라온 듯 했다. 정다인의 가방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 하는 거야? 정다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가려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해요. 강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다인,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나는 3년 동안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참았고, 화내고 싶을 때 삼켰고, 억울할 때도 입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다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최소한의 믿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아무 판단도 안 했어. 그게 대답이에요.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다희는 가방을 닫았다. 당신은 늘 판단을 미뤘어요. 내 상처는 나중에, 내 말은 나중에, 내 억울함도 나중에.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 일은 늘 지금 당장 처리했잖아요. 정다인, 부르지 마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다인은 화장대 위에 반지를 가리켰다. 반지는 두고 갈게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자는 뜻이야?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윤채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정다희는 고개를 저었다. 윤채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강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나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정다희는 가방을 들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강도윤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정다인이 정말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노영숙 여사와 강혜미가 있었다. 강혜미는 가방을 든 정다인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피해자인 척 집 나가게? 언니가 그런다고 오빠가 붙잡을 것 같아? 정다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 문 나가면 다시는 강씨 집안 며느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정다희는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노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다희는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강씨 집안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대문 밖으로 나온 정다희는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수영장 앞에서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윤채린의 말, 스스로 물에 빠지는 장면, 강혜미의 거짓 외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정다희는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 때 가장 위험하고 증거는 차갑게 사용할 때 가장 강하다. 그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오랜 친구 오세준에게 전송했다.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정다인, 이거 뭐야? 오세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다인은 택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영상 공개해줘. 너 지금 어디야? 한남동. 그 집 나왔어. 정다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전화 너머에서 오세준이 숨을 삼켰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다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정다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씨 집안에서 수많은 모욕을 들어도 울지 않았고 뺨을 맞아도 울지 않았고 강도윤이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친구의 평범한 걱정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다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았어. 위치 보낼게. 택시가 도착했다. 정다희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가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강씨 집안 대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정다희는 더 이상 그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포구 공덕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갔다. 그곳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간이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몰랐다. 강도윤도 몰랐다. 그는 정다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방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늦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왜 부족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오세준이 도착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정다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때렸어? 정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도윤이야? 아니, 시어머니. 오세준은 이를 악물었다.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그 말에 정다희는 결국 웃고 말았다. 웃음 끝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새벽, 정다희는 오세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강도윤과의 결혼, 3년 동안의 침묵, 시댁의 냉대, 윤채린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오세준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서울은 푸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정다희는 잠시 침묵했다. 결혼 전 그녀는 만상홀딩스 창업주 정문혁 회장의 외손녀였다. 어머니 쪽 집안은 국내 투자업계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정다희는 그 배경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강도윤에게도 몇 번 말하려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오세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상으로? 정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셨어.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아. 복수하려고. 정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로 살려고. 오세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좋다. 그 말. 정다희는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결심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던 시간은 끝났다. 강도윤의 아내로만 불리던 시간도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다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뒤 강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받았다.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희는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윤채린은 웃었다.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다인 씨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스스로 몸을 뒤로 젖힌 것이다. 정다인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채린의 몸은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착! 비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영장 옆 그늘에 숨어 있던 강혜미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집 안을 향해 외쳤다. 엄마, 오빠 큰일 났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노영숙 여사, 강혜미, 도우미들, 경호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나타났다. 경호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윤채린을 건져 올렸다. 윤채린은 젖은 몸으로 떨며 기침을 했다. 그녀는 정다인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다인 씨가 저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노영숙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정다인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정다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해?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 강혜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봤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진짜야. 정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강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다인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믿어준다는 말. 아니, 적어도 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말. 그녀는 낮게 물었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정다인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다. 윤채리는 젖은 몸을 떨며 강도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도윤 오빠, 무서워요. 강도윤은 윤채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야. 그 한마디가 정다인의 마지막 기대를 끊어냈다. 사람은 꼭 큰 배신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돌아오지 않은 한마디 때문에 떠난다. 정다인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윤채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씨 집안은 난리가 났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했고 강혜미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명환 회장은 거실에 앉아 무겁게 말했다. 집안 망신이다. 정다인은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다. 집안 망신.
그녀가 당한 모욕과 억울함보다 먼저 나온 말은 언제나 집안 체면이었다. 강도윤은 병원으로 가기 전 정다인에게 말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확인요? 상황을 알아봐야 해. 내 말은요. 강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모두 예민해져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을 거야. 정다인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거겠죠.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다인은 방으로 올라갔다. 3년 동안 사용한 침실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늘 낯설었다. 옷장에는 노영숙 여사가 골라준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튀지 않는 색, 얌전한 디자인, 강씨 집안 며느리에게 어울린다는 옷들. 정다인이 좋아하던 옷과 물건들은 결혼 후 하나둘 사라졌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드럼스틱이 들어 있었다. 정다희는 그 스틱을 손끝으로 만졌다. 홍대 지하 공연장의 뜨거운 조명, 친구들의 웃음, 심장을 울리던 리듬이 잠시 떠올랐다. 그 시절의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지웠다. 정다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보였다. 한때는 약속처럼 보였던 반지가 이제는 오래된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뺐다. 손가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병원에 가려다 다시 올라온 듯 했다. 정다인의 가방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 하는 거야? 정다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가려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해요. 강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다인,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나는 3년 동안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참았고, 화내고 싶을 때 삼켰고, 억울할 때도 입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다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최소한의 믿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아무 판단도 안 했어. 그게 대답이에요.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다희는 가방을 닫았다. 당신은 늘 판단을 미뤘어요. 내 상처는 나중에, 내 말은 나중에, 내 억울함도 나중에.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 일은 늘 지금 당장 처리했잖아요. 정다인, 부르지 마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다인은 화장대 위에 반지를 가리켰다. 반지는 두고 갈게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자는 뜻이야?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윤채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정다희는 고개를 저었다. 윤채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강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나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정다희는 가방을 들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강도윤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정다인이 정말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노영숙 여사와 강혜미가 있었다. 강혜미는 가방을 든 정다인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피해자인 척 집 나가게? 언니가 그런다고 오빠가 붙잡을 것 같아? 정다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 문 나가면 다시는 강씨 집안 며느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노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다희는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강씨 집안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대문 밖으로 나온 정다희는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수영장 앞에서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윤채린의 말, 스스로 물에 빠지는 장면, 강혜미의 거짓 외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정다희는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 때 가장 위험하고 증거는 차갑게 사용할 때 가장 강하다. 그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오랜 친구 오세준에게 전송했다.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정다인, 이거 뭐야? 오세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다인은 택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영상 공개해줘. 너 지금 어디야? 한남동. 그 집 나왔어. 정다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전화 너머에서 오세준이 숨을 삼켰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다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정다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씨 집안에서 수많은 모욕을 들어도 울지 않았고 뺨을 맞아도 울지 않았고 강도윤이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친구의 평범한 걱정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다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았어. 위치 보낼게. 택시가 도착했다. 정다희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가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강씨 집안 대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정다희는 더 이상 그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포구 공덕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갔다. 그곳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간이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몰랐다. 강도윤도 몰랐다. 그는 정다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방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늦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왜 부족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오세준이 도착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정다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때렸어? 정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도윤이야? 아니, 시어머니. 오세준은 이를 악물었다.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그 말에 정다희는 결국 웃고 말았다. 웃음 끝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새벽, 정다희는 오세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강도윤과의 결혼, 3년 동안의 침묵, 시댁의 냉대, 윤채린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오세준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서울은 푸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정다희는 잠시 침묵했다. 결혼 전 그녀는 만상홀딩스 창업주 정문혁 회장의 외손녀였다. 어머니 쪽 집안은 국내 투자업계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정다희는 그 배경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강도윤에게도 몇 번 말하려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오세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상으로? 정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셨어.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아. 복수하려고. 정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로 살려고. 오세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좋다. 그 말. 정다희는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결심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던 시간은 끝났다. 강도윤의 아내로만 불리던 시간도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다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뒤 강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받았다.
서류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감정적인 문장은 하나도 없었다. 원망도, 설명도, 매달림도 없었다. 재산 분할 역시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정리되어 있었다. 위자료 요구도 없었다. 마치 정다인이 강씨 집안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했다. 강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비서실장 서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다인이 다시 연락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화가 풀리면, 오해가 정리되면, 자신이 한 번쯤 불러주면 다시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다인은 그런 사람이었다. 적어도 강도윤이 알고 있던 정다인은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한 연락 외에는 어떤 말도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했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이 건방지다고 했고, 강혜미는 피해자인 척 도망갔다며 비웃었다. 강명환 회장은 집안 체면을 위해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윤채리는 병원 특실에 누워 여전히 불안정한 척하며 강도윤의 관심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정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강도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정다인의 침묵은 참는 침묵이었다. 눈치를 보고 기다리고 상처를 삼키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완전히 문을 닫은 사람의 침묵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다인은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다. 강도윤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도 원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정다인이 아무 미련 없이 떠나자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이 불쾌했다. 그리고 3달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날 아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남동 재벌가 수영장 사건의 진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보았다. 그러나 영상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곧바로 공유 버튼을 눌렀다. 영상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윤채린이 정다인을 조롱하는 목소리, 자신이 물에 빠지면 강씨 집안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느냐고 말하는 장면, 스스로 몸을 뒤로 던지는 순간, 그리고 강혜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는 장면까지.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임신한 척하면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고 한 거야? 남편은 뭐 했냐? 시댁이 다 같이 한 사람을 몰아간 거네. 저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공포다. 태강그룹 홍보팀은 즉시 삭제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카페, 뉴스 제보 채널까지 번져나갔다. 대중은 단순한 재벌가 스캔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린 한 여자가 어떻게 침묵을 강요당했는지 보고 있었다. 여의도 태강그룹 본사 38층. 강도윤은 대표이사실에서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윤채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몇 초 뒤 그녀가 스스로 수영장으로 떨어지는 장면.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순간 3개월 전밤 정다인의 질문이 귀에 다시 울렸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이제야 알았다. 정다인은 자신에게 완벽한 변호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기 말을 먼저 들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믿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서민재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영상이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주요 플랫폼에 삭제 요청 중이지만 해외 서버와 백업 계정까지 확인되어 완전 삭제는 어렵습니다. 강도윤은 낮게 물었다. 최초 게시자는 추적 중입니다. 다만 업로드 방식이 치밀합니다.
여러 계정에 예약 업로드가 걸려 있었고 일부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다인. 그녀가 한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명환 회장이었다. 영상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당장 찾아서 지우게 해. 그리고 정다인을 데려와. 어른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 강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사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희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든 말든 상관없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강도윤은 한동안 침묵했다. 예전 같으면 그는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집안의 체면, 그룹의 이미지, 주주들의 불안, 언론 대응, 늘 그런 것들이 먼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제는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 속 진실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도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윤채리는 강남의 대형 병원 특실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영상이 퍼진 것을 알고 있었다. 강도윤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도윤 오빠, 그 영상은 앞뒤가 잘린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불안해서. 진짜야?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윤채린의 입술이 떨렸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진짜냐고 물었어.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채린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인 씨가 계속.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인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인은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인은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인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희는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윤채린은 웃었다.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다인 씨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스스로 몸을 뒤로 젖힌 것이다. 정다인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채린의 몸은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착! 비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영장 옆 그늘에 숨어있던 강혜미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집 안을 향해 외쳤다. 엄마, 오빠 큰일 났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노영숙 여사, 강혜미, 도우미들, 경호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나타났다. 경호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윤채린을 건져 올렸다. 윤채린은 젖은 몸으로 떨며 기침을 했다. 그녀는 정다인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다인 씨가 저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노영숙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정다인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정다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해?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 강혜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봤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진짜야. 정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강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다인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믿어준다는 말. 아니, 적어도 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말. 그녀는 낮게 물었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정다인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다. 윤채리는 젖은 몸을 떨며 강도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도윤 오빠, 무서워요. 강도윤은 윤채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야. 그 한마디가 정다인의 마지막 기대를 끊어냈다. 사람은 꼭 큰 배신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돌아오지 않은 한마디 때문에 떠난다. 정다인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윤채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씨 집안은 난리가 났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했고, 강혜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명환 회장은 거실에 앉아 무겁게 말했다. 집안 망신이다. 정다인은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다. 집안 망신. 그녀가 당한 모욕과 억울함보다 먼저 나온 말은 언제나 집안 체면이었다. 강도윤은 병원으로 가기 전 정다인에게 말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확인요? 상황을 알아봐야 해. 내 말은요. 강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모두 예민해져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을 거야. 정다인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거겠죠.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다인은 방으로 올라갔다. 3년 동안 사용한 침실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늘 낯설었다. 옷장에는 노영숙 여사가 골라준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튀지 않는 색, 얌전한 디자인, 강씨 집안 며느리에게 어울린다는 옷들. 정다인이 좋아하던 옷과 물건들은 결혼 후 하나둘 사라졌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드럼스틱이 들어 있었다. 정다희는 그 스틱을 손끝으로 만졌다. 홍대 지하 공연장의 뜨거운 조명, 친구들의 웃음, 심장을 울리던 리듬이 잠시 떠올랐다. 그 시절의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지웠다. 정다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보였다. 한때는 약속처럼 보였던 반지가 이제는 오래된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뺐다. 손가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병원에 가려다 다시 올라온 듯 했다. 정다인의 가방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 하는 거야? 정다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가려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해요. 강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다인,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나는 3년 동안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참았고, 화내고 싶을 때 삼켰고, 억울할 때도 입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다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최소한의 믿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아무 판단도 안 했어. 그게 대답이에요.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다희는 가방을 닫았다. 당신은 늘 판단을 미뤘어요. 내 상처는 나중에, 내 말은 나중에, 내 억울함도 나중에.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 일은 늘 지금 당장 처리했잖아요. 정다인, 부르지 마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다인은 화장대 위에 반지를 가리켰다. 반지는 두고 갈게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자는 뜻이야? 정다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윤채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정다희는 고개를 저었다. 윤채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강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나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정다희는 가방을 들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강도윤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정다인이 정말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노영숙 여사와 강혜미가 있었다. 강혜미는 가방을 든 정다인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피해자인 척 집 나가게? 언니가 그런다고 오빠가 붙잡을 것 같아? 정다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 문 나가면 다시는 강씨 집안 며느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노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다인은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강씨 집안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대문 밖으로 나온 정다희는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수영장 앞에서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윤채린의 말, 스스로 물에 빠지는 장면, 강혜미의 거짓 외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정다희는 곧바로 공개하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 때 가장 위험하고 증거는 차갑게 사용할 때 가장 강하다. 그녀는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오랜 친구 오세준에게 전송했다.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정다인, 이거 뭐야? 오세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정다인은 택시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 영상 공개해줘. 너 지금 어디야? 한남동. 그 집 나왔어. 정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전화 너머에서 오세준이 숨을 삼켰다. 거기서 기다려. 내가 갈게. 나 혼자 갈 수 있어. 정다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엔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정다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강씨 집안에서 수많은 모욕을 들어도 울지 않았고 뺨을 맞아도 울지 않았고 강도윤이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친구의 평범한 걱정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정다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았어. 위치 보낼게. 택시가 도착했다. 정다희는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가 한남동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강씨 집안 대저택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그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정다희는 더 이상 그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마포구 공덕동의 작은 오피스텔로 갔다. 그곳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공간이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몰랐다. 강도윤도 몰랐다. 그는 정다인에게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 문을 열자 오래 비워둔 방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다. 작고 조용한 방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늦었느냐고 묻는 사람도, 왜 부족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침묵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느껴졌다. 잠시 뒤 오세준이 도착했다.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정다인의 얼굴을 살폈다. 그녀의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누가 때렸어? 정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도윤이야? 아니, 시어머니. 오세준은 이를 악물었다.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다는 말 좀 그만해. 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그 말에 정다희는 결국 웃고 말았다. 웃음 끝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새벽, 정다희는 오세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강도윤과의 결혼, 3년 동안의 침묵,
시댁의 냉대, 윤채린의 거짓말,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오세준은 끝까지 듣고 나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정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서울은 푸르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혼할 거야. 그리고 정다희는 잠시 침묵했다. 결혼 전 그녀는 만상홀딩스 창업주 정문혁 회장의 외손녀였다. 어머니 쪽 집안은 국내 투자업계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가문이었다. 정다희는 그 배경을 내세우고 싶지 않았다. 강도윤에게도 몇 번 말하려 했지만 그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듣지 않았다.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었다. 내 자리로 돌아갈 거야. 오세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상으로? 정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돌아오라고 하셨어. 계속 거절했는데 이제는 가야 할 것 같아. 복수하려고. 정다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로 살려고. 오세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좋다. 그 말. 정다희는 처음으로 조금 편하게 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날 새벽 결심했다. 강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던 시간은 끝났다. 강도윤의 아내로만 불리던 시간도 끝났다. 이제부터는 정다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시간이었다. 며칠 뒤 강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받았다. 서류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감정적인 문장은 하나도 없었다. 원망도, 설명도, 매달림도 없었다. 재산 분할 역시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정리되어 있었다. 위자료 요구도 없었다. 마치 정다인이 강씨 집안에서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했다. 강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비서실장 서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어떻게 처리할까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다인이 다시 연락해 올 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화가 풀리면, 오해가 정리되면, 자신이 한 번쯤 불러주면 다시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다희는 그런 사람이었다. 적어도 강도윤이 알고 있던 정다희는 그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에도 답이 없었다. 변호사를 통한 연락 외에는 어떤 말도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노했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이 건방지다고 했고 강혜미는 피해자인 척 도망갔다며 비웃었다. 강명환 회장은 집안 체면을 위해 조용히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윤채리는 병원 특실에 누워 여전히 불안정한 척하며 강도윤의 관심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정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강도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예전에 정다인의 침묵은 참는 침묵이었다. 눈치를 보고 기다리고 상처를 삼키는 침묵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침묵은 달랐다. 완전히 문을 닫은 사람의 침묵이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정다희는 단 한 번도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다. 강도윤은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도 원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정다인이 아무 미련 없이 떠나자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감정이 불쾌했다. 그리고 세 달째 되던 날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날 아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짧은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간단했다. 한남동 재벌가 수영장 사건의 진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만 보았다. 그러나 영상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곧바로 공유 버튼을 눌렀다. 영상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윤채린이 정다인을 조롱하는 목소리, 자신이 물에 빠지면 강씨 집안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겠느냐고 말하는 장면, 스스로 몸을 뒤로 던지는 순간, 그리고 강혜미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치는 장면까지.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다. 임신한 척하면서 사람 하나 매장시키려고 한 거야? 남편은 뭐 했냐? 시댁이 다 같이 한 사람을 몰아간 거네. 저 며느리 진짜 불쌍하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 공포다. 태강그룹 홍보팀은 즉시 삭제 요청을 넣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온라인 카페, 뉴스 제보 채널까지 번져나갔다. 대중은 단순한 재벌가 스캔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몰린 한 여자가 어떻게 침묵을 강요당했는지 보고 있었다. 여의도 태광그룹 본사 38층. 강도윤은 대표이사실에서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윤채린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그리고 몇 초 뒤 그녀가 스스로 수영장으로 떨어지는 장면.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순간 3개월 전밤 정다인의 질문이 귀에 다시 울렸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라고 말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는 이제야 알았다. 정다인은 자신에게 완벽한 변호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기 말을 먼저 들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믿어달라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서민재가 급히 들어왔다. 대표님, 영상이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주요 플랫폼에 삭제 요청 중이지만 해외 서버와 백업 계정까지 확인되어 완전 삭제는 어렵습니다. 강도윤은 낮게 물었다. 최초 게시자는 추적 중입니다. 다만 업로드 방식이 치밀합니다. 여러 계정에 예약 업로드가 걸려 있었고 일부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강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정다인. 그녀가 한 일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강명환 회장이었다. 영상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당장 찾아서 지우게 해. 그리고 정다인을 데려와. 어른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어. 강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사본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저희 이혼했습니다. 이혼했든 말든 상관없다. 그 여자가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강도윤은 한동안 침묵했다. 예전 같으면 그는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움직였을 것이다. 집안의 체면, 그룹의 이미지, 주주들의 불안, 언론 대응, 늘 그런 것들이 먼저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제는 영상이 아니었다. 영상 속 진실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도윤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윤채리는 강남의 대형 병원 특실에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영상이 퍼진 것을 알고 있었다. 강도윤이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도윤 오빠, 그 영상은 앞뒤가 잘린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불안해서. 진짜야? 강도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윤채린의 입술이 떨렸다. 오빠, 내 말 좀 들어봐요. 진짜냐고 물었어.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채린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인 씨가 계속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오빠를 사랑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오빠만 봤어요. 강도윤은 차갑게 말했다. 사랑이라는 말로 네가 한 짓을 포장하지 마. 윤채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오빠, 내일 출국해. 미국 병원으로 옮겨줄 거야. 필요한 비용은 처리하겠다. 하지만 앞으로 태광그룹, 강씨 집안, 그리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윤채리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의 팔을 붙잡았다. 오빠, 나 정말 오빠밖에 없어요. 강도윤은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정다인도 그날 아무도 없었어. 윤채린이 멈칫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곁에 없었지. 그 말을 남기고 강도윤은 병실을 나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그는 창가에 멈춰섰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창에 비쳤다. 그 빛 속에서 정다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조용히 웃던 얼굴, 그의 기분을 살피던 눈빛, 마지막 밤 가방을 들고 자신을 지나쳐가던 모습. 그는 그동안 정다인을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어떤 꿈을 접고 자신의 곁에 있었는지.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잔인한 무관심이었다. 한편 정다인은 그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만상홀딩스 서울지사 사무실에 있었다.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녀는 크게 놀라지 않았다. 모든 것은 준비된 일이었다. 단지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퍼졌을 뿐이었다. 문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총괄님, 괜찮으세요? 정다희는 노트북 화면을 닫았다. 괜찮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모두 거절하세요. 공식 입장은 법무팀을 통해 한 줄만 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정다희는 잠시 생각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다만 영상의 진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요청 시 협조하겠다. 문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 문소라가 다시 자료를 건넸다.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오늘 총괄님을 서울지사 신임 전략총괄로 공식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정다희는 자료를 받아들었다.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혹시 부담되시면 일정을 미뤄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정다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소라 씨. 네, 내 인생이 남의 잘못 때문에 또 멈춰야. 그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저택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강명환 회장의 팔순 가족 모임이 끝난 뒤였다. 넓은 거실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찻잔과 과일 접시가 남아 있었고 정원 쪽 유리문 너머로는 푸른 조명이 비친 야외 수영장이 차갑게 흔들리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품위 있는 재벌가의 평범한 가족 행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집에서 3년을 버틴 정다희는 알고 있었다. 이 집의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숨을 막는 침묵이라는 것을. 정다희는 부엌에서 마지막 접시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시어머니 노영숙 여사는 늘 그녀에게 마무리를 맡겼다. 며느리가 어른 생신상 뒤처리 정도는 직접 해야지. 그 말은 겉으로는 당연한 가르침처럼 들렸지만 정다인에게는 매번 같은 뜻으로 들렸다. 너는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인정받기 전까지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다. 정다인은 아무 말 없이 젖은 손을 닦았다. 손끝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결혼 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에는 홍대의 작은 공연장에서 드럼을 치던 사람이었고 친구들과 밤새 음악과 미래를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도윤과 결혼한 뒤 그녀는 스스로를 조금씩 지웠다. 시끄럽다는 말을 들을까 봐 드럼스틱을 서랍 깊이 넣었고 튀어 보일까 봐 좋아하던 가죽 재킷도 입지 않았다. 강씨 집안 며느리답게 차분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말에 맞추려 애썼다. 그녀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다. 처음부터 돈이나 배경을 바라고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이 태강그룹 후계자라는 사실보다 그가 외로워 보인다는 사실이 먼저 마음에 닿았다. 그는 늘 차갑고 말수가 적었지만 정다희는 그 침묵 안에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다가가면 언젠가 그가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3년 동안 강도윤은 끝내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 그는 집에 있어도 집에 없는 사람 같았다. 식탁에 앉아도 휴대폰으로 보고서를 확인했고 정다인이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녀가 힘들다고 말하려 하면 피곤하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정하지도 않았다. 정다희는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다. 무관심도 사람을 아주 천천히 부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손을 씻고 정원 쪽으로 나왔을 때 윤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은 하얀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배 위에 손을 얹은 자세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정다인에게는 오히려 과장되게 느껴졌다. 그녀는 최근 들어 자주 강씨 집안을 드나들었다. 오래전부터 강도윤을 좋아했다는 여자. 노영숙 여사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어 했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임신했다는 말로 집안 사람들의 동정과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여자. 정다희는 걸음을 멈췄다. 할 말 있으면 짧게 해요. 늦었어요. 윤채리는 천천히 웃었다. 다인 씨는 정말 대단해요. 하루 종일 어른들 눈치 보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고 혜미한테 무시당해도 참고. 나라면 그렇게 못해요. 칭찬하려고 부른 건 아니겠죠. 맞아요. 칭찬은 아니에요. 윤채리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드러움이 없었다. 나는 가끔 다인 씨가 신기해요.
도윤 오빠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버틸 수 있어요? 정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본 윤채리는 더 잔인하게 웃었다. 아니면 아직도 믿어요? 밥 차리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어머님 비위 맞추고 혜미가 막말해도 참으면 언젠가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 말은 정다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고.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 거라고. 강도윤도 언젠가는 자신을 돌아봐 줄 거라고.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윤채리는 수영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물에 빠지면 이 집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지. 정다인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하면 모두 믿을 거예요. 다인 씨가 나를 밀었다고, 질투해서 분노해서 임신한 나를 해치려고 했다고, 어머님도, 혜미도, 회장님도 다 내 말을 믿겠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윤채리는 수영장 가장자리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리고 도윤 오빠는 나를 버리지 못할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약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다인 씨보다 나를 더 불쌍하게 여기겠죠. 정다인은 낮게 말했다. 강도윤 씨는 당신 사람이 아니에요. 윤채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당신 사람인가요? 정다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윤채린에게 충분한 승리처럼 보였다. 봐요. 당신도 자신 없잖아요. 다인 씨, 인정해요. 당신은 이 집에 잠깐 들어온 사람일 뿐이에요. 원래 도윤 오빠 옆자리는 내 자리였어요. 당신은 배경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이 집안과 어울리지도 않아요. 정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배경이 없으면 사랑받을 자격도 없나요? 윤채리는 어깨를 으쓱했다. 이 집에서는 그래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다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졌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 들어온 뒤 수없이 자신을 낮췄다. 사랑받고 싶어서였다.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윤채린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우스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정다희는 윤채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요. 윤채린은 웃었다. 협박이에요? 경고예요. 다인 씨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요? 정다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윤채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가 스스로 몸을 뒤로 젖힌 것이다. 정다인이 손을 뻗기도 전에 윤채린의 몸은 수영장 안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물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착! 비명은 물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영장 옆 그늘에 숨어 있던 강혜미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집 안을 향해 외쳤다. 엄마, 오빠 큰일 났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노영숙 여사, 강혜미, 도우미들, 경호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나타났다. 경호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윤채린을 건져 올렸다. 윤채린은 젖은 몸으로 떨며 기침을 했다. 그녀는 정다인을 가리키며 울먹였다. 다인 씨가 저를,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노영숙 여사는 분노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정다인에게 다가와 망설임 없이 뺨을 때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에 울렸다. 정다인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네가 감히 우리 집에서 이런 짓을 해? 임신한 애한테 손을 대? 강혜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봤어. 정다인이 채린 언니를 밀었어. 진짜야. 정다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강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정다인이 원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믿어준다는 말. 아니, 적어도 내 이야기를 먼저 듣겠다는 말. 그녀는 낮게 물었다. 당신도 내가 밀었다고 생각해요? 강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정다인에게는 영원처럼 길었다.
윤채리는 젖은 몸을 떨며 강도윤 쪽으로 손을 뻗었다. 도윤 오빠, 무서워요. 강도윤은 윤채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금은 채린이 상태가 먼저야. 그 한마디가 정다인의 마지막 기대를 끊어냈다. 사람은 꼭 큰 배신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돌아오지 않은 한마디 때문에 떠난다. 정다인은 그 순간 분명히 알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처음부터 혼자였다는 것을. 윤채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씨 집안은 난리가 났다. 노영숙 여사는 정다인을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했고 강혜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강명환 회장은 거실에 앉아 무겁게 말했다. 집안 망신이다. 정다인은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었다. 집안 망신. 그녀가 당한 모욕과 억울함보다 먼저 나온 말은 언제나 집안 체면이었다. 강도윤은 병원으로 가기 전 정다인에게 말했다. 당분간 방에서 나오지 마. 내가 확인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있어.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확인요? 상황을 알아봐야 해. 내 말은요. 강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지금은 모두 예민해져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을 거야. 정다인은 조용히 웃었다. 당신도 듣고 싶지 않은 거겠죠.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정다인은 방으로 올라갔다. 3년 동안 사용한 침실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 늘 낯설었다. 옷장에는 노영숙 여사가 골라준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튀지 않는 색, 얌전한 디자인, 강씨 집안 며느리에게 어울린다는 옷들. 정다인이 좋아하던 옷과 물건들은 결혼 후 하나둘 사라졌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챙길 것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오래된 수첩,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대학 시절 쓰던 드럼 스틱이 들어 있었다. 정다희는 그 스틱을 손끝으로 만졌다. 홍대 지하 공연장의 뜨거운 조명, 친구들의 웃음, 심장을 울리던 리듬이 잠시 떠올랐다. 그 시절의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지웠다. 정다희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보였다. 한때는 약속처럼 보였던 반지가 이제는 오래된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반지를 뺐다. 손가락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반지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강도윤이었다. 그는 병원에 가려다 다시 올라온 듯 했다. 정다인의 가방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뭐 하는 거야? 정다인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가려고요.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지금 나가야 해요. 강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정다인,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나는 3년 동안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어요. 울고 싶을 때 참았고, 화내고 싶을 때 삼켰고, 억울할 때도 입 다물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보고 감정적이라고 하네요.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다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오늘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래도 아내로서 최소한의 믿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아무 판단도 안 했어. 그게 대답이에요.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다인은 가방을 닫았다. 당신은 늘 판단을 미뤘어요. 내 상처는 나중에, 내 말은 나중에, 내 억울함도 나중에. 그런데 이상하죠. 다른 사람 일은 늘 지금 당장 처리했잖아요. 정다인, 부르지 마세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다인은 화장대 위에 반지를 가리켰다. 반지는 두고 갈게요. 강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혼하자는 뜻이야? 정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그 말만으로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다. 네, 짧은 대답이었다. 강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윤채린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정다희는 고개를 저었다. 윤채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강도윤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나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정다희는 가방을 들었다.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강도윤을 지나쳐 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아니, 붙잡지 못했다. 정다인이 정말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실에는 노영숙 여사와 강혜미가 있었다. 강혜미는 가방을 든 정다인을 보고 비웃었다. 뭐야? 피해자인 척 집 나가게? 언니가 그런다고 오빠가 붙잡을 것 같아? 정다인은 멈추지 않았다. 노영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 문 나가면 다시는 강씨 집안 며느리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그 말에 정다인은 처음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네, 그럴 생각 없습니다. 노영숙의 얼굴이 굳었다. 정다인은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강씨 집안 며느리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늦가을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숨이 트였다. 대문 밖으로 나온 정다희는 택시를 불렀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조금 전 수영장 앞에서 녹화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윤채린의 말, 스스로 물에 빠지는 장면, 강혜미의 거짓 외침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정다희는 곧바로 공개